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끈적한 어둠이 사너리를 감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 보위에 있던 시절,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고 산천초목은 그들의 한숨을 머금어 더욱 찌푸르렀습니다. 소금장수 달수는 축 늘어진 말에 고삐를 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 뒤에 짊어진 소금 가마니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익숙한 길이라 여겼으나 어느새 주위는 생경한 풍경으로 변해 있었고 인적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산짐승의 오롱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의 숲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기괴하게 뒤틀린 팔을 뻗어 그를 움켜쥐려는 듯했고 바닥에 깔린 낙엽 밟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그를 숲의 깊은 곳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무렵 달수의 시야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산중턱, 숲이 빽하게 우거진 곳에 어울리지 않게 자리 잡은 조그마한 초막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그 집은 구원의 동화줄 같으면서도 동시에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달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미스를 피하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귀신의 소굴이라도 들어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달수는 마른 짐을 삼키며 초막집의 서인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지만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달수의 눈앞에 나타난 이는 산속 오두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곱디고 온 처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머금은 듯 창백했고 눈동자는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캄캄했습니다. 길을 잃으신 모양이군요. 처녀의 목소리는 서늘한 바람처럼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날은 저물고 산새는 험하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추하지만 제게 소금이 좀 있으니 하룻밤 재워주시는 값으로 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달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달수는 앞들에 있는 앙상한 나무에 말을 베어놓고 귀한 소금 한 푸대를 꺼내 기둥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감돌았지만 바깥의 어둠보다는 아늑했습니다. 처녀는 달수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허기가 백가죽을 긁어대는 통에 달수는 염치 불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낭자, 실내인 주로 나오나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혹 요기할 것이 조금이라도 없겠습니까? 그의 물음에 처녀는 기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밥은 짓지 않습니다. 달수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치자 처녀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제삿날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요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달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제삿날이라니. 농담치고는 지나치게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났지만 처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진지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자 달수는 무엇에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굶주린 배와 처녀가 내뿜는 알 수 없는 인력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처녀는 소리 없이 상뒤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이 땅에 닿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벼운 걸음걸이였습니다. 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주위의 풍경이 으렁이는 듯하더니 어느새 울창한 숲은 사라지고 기와가 웅장한 대저택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달수는 눈을 비벼 보았습니다. 분명 산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이토록 큰 기와집이 나타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익숙하게 대문을 지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달수 역시 엉겁결에 그녀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휘황찬란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코를 찌르자 달수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장난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어차피 저를 위한 것이니까요. 처녀가 권하자 달수는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전과 고기를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처녀는 그런 달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술병을 들어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자 긴장이 풀리며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나지게 말했습니다. 배가 부르시면 청하건대 제가 있던 집의 땅 밑을 파주세요. 달수는 닭다리를 뜯다 말고 멍하니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동시에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달수가 되묻기도 전에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문 너머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녀는 가늘고 하얀 손가락을 들어 정확히 한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전 저 사람이 너무 무서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녀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짐과 동시에 그녀의 형상이 연기처럼 희미해지더니 문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달수는 황급히 그녀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깨진 거울 조각이 맞춰지듯 뒤틀렸던 현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고막을 찢는 듯한 호통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달수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상복을 입은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달수가 앉아있던 곳은 제사상 바로 앞이었고 그는 남의 집 제사 음식을 개걸스럽게 파먹고 있는 미치광이 꼴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엄숙한 자리에 웬 행색이 남루한 소금장수가 나타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뜯고 있었으니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달수의 팔을 꺾고 무릎을 꿇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듯한 중년의 남자. 최 대감이 불그락불락한 얼굴로 달수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네 이놈, 너는 누구인데 남의 귀한 딸의 제삿날에 들어와 이런 폐악질을 부리는 것이냐? 달수는 억울하고 당혹스러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대접해주던 처녀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퍼뜩 아까 처녀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오늘은 나의 제삿날이니까. 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길을 잃어 어떤 처녀의 도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처녀가 배가 고프면 따라오라 하여 왔는데 본인의 제삿날이라며 음식을 구원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내 딸은 3년 전에 실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런데 네놈이 내 딸을 보았단 말이냐? 정말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소금을 맡겨둔 초막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달수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자 최 대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좋다. 네놈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만약 거짓이라면 네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달수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앞장을 섰습니다. 횃불을 든 하인들과 최 대감 그리고 제사에 참석했던 친척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달수는 기억을 더듬어 처녀를 만났던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까 걸어왔던
그 길고 험한 길은 느껴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중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분명 여기에 초막집이... 달수의 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횃불이 비춘 그곳에는 집은커녕 거대한 고목한 그루만이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놈이 우리를 능멸하는구나. 하인들이 달수를 칠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달수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달수가 가리킨 곳에는 그가 타고 왔던 말이 나무에 얌전히 매여 있었고 그 옆바위 위에는 그가 처녀에게 주었던 소금 가마니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적 없는 산중 깊은 곳에 말이 매여 있고 소금이 놓여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달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처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있던 집의 땅 밑을 파주세요. 대감님, 처녀가... 아니, 따님께서 제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던 집의 땅 밑을 파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기, 저 나무 아래가 초막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청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곳을 파보아라. 하인들이 석과 괭이를 가져와 나무 아래의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한 석, 두 석 퍼내질 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썩지 않은 옷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아씨. 하인의 비명과 함께 흙 속에서 여성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땅 속에 묻혀있던 시신은 마치 잠든 듯 생생했습니다. 최 대감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네가 어찌하여 이런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느냐? 주변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달수 역시 처녀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달수는 처녀가 마지막 순간에 가리켰던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군중 속에 섞여 불안한 눈빛으로 시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사상 머리맡에 앉아있던 사람, 바로 최 대감의 첫째 사위인 석주였습니다. 처녀가 두려움에 떨며 가리켰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달수는 결심한 듯 최 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따님께서 사라지기 직전 한 사람을 가리키며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최 대감은 젖은 눈으로 달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누구더냐? 달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석주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모든 시선이 석주에게 쏠렸습니다. 석주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나는 처제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네. 저 미친 소금장수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장인어른? 석주는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고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최 대감의 눈초리는 매서워졌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라. 하인들이 달려들자 석주는 반항했지만 흉과 부적이었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하고 지도골이 떨어지자 석주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결국 석주의 입에서 추악한 진실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여동생인 막내 처제의 미모에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는 처제의 몸종 분이를 돈으로 매수하여 처제를 산속으로 유인하게 했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서 처제를 범하려 했으나 그녀가 죽기 살기로 반항하자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시신을 나무 밑에 급히 파묻은 뒤 범행을 목격한 몸종 분이에게 돈을 주어 한양으로 보내는 척하다가 뒤따라가 그녀마저 살해하여 입을 막았습니다. 그 후 그는 한양에서 숨어 지내며 처가의 발길을 끊었다가 3년이 지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한 장인이 결국 시신 없는 제사를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묻혔으리라 안심하고 뻔뻔스럽게 제사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최 대감은 분노로 몸을 떨며 석주에게 더 큰 벌을 내리라 명했습니다. 석주는 관아로 끌려갔고 억울하게 죽은 셋째 딸의 시신은 수습되어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뒤 최 대감은 달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달수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달수에게 기름진 전더 판마지기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딸이 차가운 구천을 떠돌지 않고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네. 내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꼬. 달수는 황송하여 손사래를 쳤으나 최 대감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쓸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네가 내 딸과 한 방에 있었고 내 딸이 주는 술까지 받아 마시지 않았는가. 비록 영혼과의 만남이었으나 인연이 닿았으니 자네는 내 사위나 마찬가지일세. 달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달수는 소금 장사를 그만두고 최 대감이 내어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정착했습니다. 그는 매년 처녀의 기일이 되면 빠짐없이 제사에 참석하여 죽은 처녀의 넋을 위로하고 최 대감의 사위 노릇을 톡톡히 하였다고 합니다. 산주의 깊은 밤, 소금 계열인 인연이 맺어준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였습니다.